안녕하세요, 달보드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눈사람 자살 사건입니다. 이 책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시 같은 우화, 우화 같은 시라고 할 수 있겠군요. 여기서 우화란 무엇이냐? 동식물이나 사물을 의인화하여 풍자와 교훈을 담은 소설로 인간의 삶과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동물의 행동을 통해 우화적으로 드러내는 문학의 양식입니다. 다른 책으로 예를 들자면 이솝우화, 동물농장이 있겠네요. 물론 제일 큰 차이점은 이 책은 성인용 우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에 나오는 우화들은 되게 짧습니다. 어지간한 산문시보다 짧죠. 그러나 그 깊이는 얕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최승호 시인의 세계에 푹 빠져보시길 바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댓글과 관심은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눈사람 자살 사건. 최승호. 인생 연습. 멋진 인생을 살기 위해 인생을 연습을 하는 남자가 있었다. 그는 사랑을 연습했고 이별을 연습했으며 결혼을 연습했다. 연습을 하다 보니 그에겐 이미 아내와 자식 둘이 있었다. 모범 가장을 연습하기 위해 그는 술도 끊고 담배도 끊은 채 오로지 가정에만 충실한 적도 있었으며 가정 파탄을 연습하기 위해 외도와 도박과 술로써 방탕한 날들을 보내기도 했다. 폭력을 휘두르며 집을 부술 때면 아내와 아이들이 울었으나 그 슬픔과 공포 또한 감정 연습에 불과하다고 그는 생각했다. 결혼 생활을 몇 년 한 뒤에 그는 이제는 이혼을 연습할 때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혼에 실패했다. 아내는 아이들의 교육을 생각해서 이혼을 원치 않았던 것이다. 그는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이혼 연습을 해보려고 노력했으나 일부 일처제에서는 법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했다. 이혼 연습이 잘 안 되자 그는 이번에는 살인 연습을 하자는 생각에서 벌건대나 경찰서 앞을 지나가는 청년 하나를 칼로 찔러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다. 그리고 감옥에 갔다. 거기서는 별로 더 연습해볼 만한 인생이 없었다. 그는 감옥에서 고독을 연습했고 절망을 연습했으며 허물을 연습했다. 그러다가 인생 연습을 그만두고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겠다고 간수들에게 말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형 집행일이 되었을 때 그는 중얼거렸다. 이제 나는 죽음을 연습한다. 죽은 다음에는 인생 연습을 끝내고 멋진 인생을 살아봐야지. 내 인생은
이제 시작이다. 그러고 나서 그는 사라졌다. 고슴도치 2마리. 고슴도치 2마리가 가시를 상대방의 몸에 찌른 채 피투성이가 되어 함께 죽어 있었다. 그들은 서로 너무 사랑했던 모양이다. 불면의 시대. 밤 2시쯤이었다. 냉장고에서 쿵탕거리는 소리가 들려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눈을 뜬 고등어가 빤히 다올 씨를 내다보고 있었다. 글을 쓰고 있는데 좀 조용히 굴어야지. 다올 씨가 나무라자 고등어가 대꾸했다. 불이 너무 환해서 죽어도 잠이 안 오는걸요. 눈사람의 방문. 한밤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난다. 다올 씨는 그게 누구인지 안다. 눈사람이 또 온 것이다. 눈사람은 다올 씨를 방문한다. 그리고 이상한 질문을 한다. 그는 2가지 질문을 하는 법이 없다. 꼭 한 가지만 묻는다. 그게 그의 예인 듯하다. 그러면 다올 씨도 짧게 한마디로 대답한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서로 인사를 하고 헤어진다. 오늘 대화는 이러했다. 왜 나는 팔이 없나요? 나는 팔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 제비와 제비꽃. 제비가 제비꽃에게 말했다. 참 예쁘구나. 네가 꽃 필 무렵이면 우리는 바다를 건너 날아온단다. 그러자 제비꽃이 제비에게 말했다. 내가 날아오면 나는 꽃을 피워. 동냥. 처음에는 3발 달린 개를 끌고 동냥을 했다. 구걸하는 거지가 아니라 절뚝거리는 개가 불쌍해서 사람들은 동냥 그릇에 동전을 넣어주었다. 봄이 오자 2발 달린 개를 끌고 동냥을 했다. 비참한 개. 어떤 소녀는 울면서 동냥 그릇에 동전을 넣어주었다. 여름이 되자 발 하나 달린 개를 끌면서 동냥을 했다. 비참할수록 동전이 수북하게 쌓였고 가을이 오자 발이 없는 개를 끌면서 동냥을 했다. 다시 봄이 오자 애꾸 눈에 발이 없는 개를 끌고 동냥을 했다. 여름이 오자 2 눈이 다 먼 개를 끌고 동냥을 했다. 가을이 되면서 붕대로 싸맨 개를 끌고 동냥을 하는데 한 아이가 물었다.
아저씨, 그게 무슨 자루예요? 거지가 대답했다. 이건 계란다. 아주 불쌍한 게지. 다리도 하나 없고 눈도 다 멀었지만 밥은 먹는단다. 그러니 너도 동전을 보태렴. 아이가 거지의 뺨을 때렸다. 눈사람 자살 사건. 그날 눈사람은 텅 빈 욕조에 누워 있었다. 뜨거운 물을 틀기 전에 그는 더 살아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자살의 이유가 될 수는 없었으며 죽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사는 이유 또한 될 수 없었다. 죽어야 할 이유도 없었고 더 살아야 할 이유도 없었다. 아무런 이유 없이 텅 빈 욕조에 혼자 누워 있을 때 뜨거운 물과 찬물 중에서 어떤 물을 틀어야 하는 것일까? 눈사람은 그 결과는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뜨거운 물에는 빨리 녹고 찬물에는 좀 천천히 녹겠지만 녹아 사라진다는 점에서는 다를 게 없었다. 나는 따뜻한 물에 녹고 싶다. 오랫동안 너무 춥게만 살지 않았는가? 눈사람은 온수를 들고 자신의 몸이 점점 녹아 물이 되는 것을 지켜보다 잠이 들었다. 욕조에서는 무럭무럭 김이 피어올랐다. 심판.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눈사람을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다. 개 중에는 나무 십자가를 짊어진 채 비틀거리는 눈사람에게 돌멩이를 던지거나 침을 뱉으며 욕설을 퍼붓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기독교인들이었다. 저 눈사람은 자신의 창조주가 어린이라고 주장했다는군요. 어린이가 바로 하나님이며 다른 신은 없다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화를 낼 만도 하군요. 결국 신성모독죄로 판결이 난 겁니까? 사형감이죠. 순교로서 눈사람 성인이 하나 나타나게 되겠군요. 그런데 제자가 없다지요. 아마 종교가 되기는 들렸네요. 제자들이 있어야 신비화시키고 우상화시킬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교회도 없겠네요. 눈사람을 기념하는 교회를 누가 짓겠습니까? 처형은 망나니들이 하나요? 칼로는 잘 안 죽을 것 같아서 화형을 시킨답니다. 김이 나겠군요. 아, 부활할지도 모르죠. 부활한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눈이 올 겁니다. 재림이 이루어지는 것이군요. 눈사람의 재림으로써 눈이 내리는 거죠. 생각만 해도 아름답군요. 재림이라는 말만 들어도 무시무시했는데
자, 처형장까지 따라가 봅시다. 그럽시다. 불 속에서 눈사람이 웃는 모습을 지켜봐야죠. 할미꽃. 봄날. 무덤 위에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할미꽃에게 햇살이 물었다. 할매, 할매는 왜 무덤만 보고 계십니까? 할미꽃이 대답했다. 무덤 속의 망자가 봄이면 꽃을 보고 싶어 하는데 꽃들은 다 망자를 외면한 채 하늘만 보고 있다오. 그래서 내가 볼품없는 꽃이긴 하지만 누워있는 망자가 나라도 쳐다보라고 이렇게 얼굴을 숙이고 있는 거랍니다. 꿈. 허공이 꿈을 꾸고 있었다. 온 우주가 그의 꿈속에 있었다. 별들도 꿈을 꾸고 있었고 사람도 짐승도 곤충도 저마다 꿈을 꾸고 있었다. 허공이 꿈에서 깨어나자 아무것도 없었다. 온 우주가 텅 비어 고요하기만 했다. 이 경지는 나 홀로 적막하구나. 허공은 텅 빈 고요에 머물기 싫어서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어지럽게 펼쳐지는 꿈을 다시금 영화 보듯 구경하는 것이었다. 질투. 수족관 안에서 일이다. 빼어나게 아름다운 천사어 한 마리를 질투하던 9마리의 천사어들이 공모 끝에 아름다운 천사어의 지느러미와 비늘을 물어뜯고 갈기갈기 찢어서 걸레 조각이 흐느적거리는 꼴로 만들어 놓고는 즐거워하고 있었다. 암탉은 말한다. 그 쥐새끼가 그렇게 교활한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지나친 호의를 경계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유감일 따름입니다. 처음에 쥐는 내 아름다운 가슴을 한번 만져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러라고 했죠. 쥐 수염난 주둥이로 가슴을 문지르는데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그 다음에 쥐는 내 가슴털을 헤치고 가려운 데를 긁어주었답니다. 정말 시원했어요. 흙 목욕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죠. 그 다음에 쥐가 나를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가슴을 긁어주는 줄 알았는데 가슴살을 솔솔 쏟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살뿐만 아니라 내장까지 쏟아먹고 있었는데도 이상하게 나는 황홀했죠. 즐거운 밤이 지나 새벽에 눈을 떠보니 가슴은 뜯겨 있고 내장들이 흘러나와 흙투성이가 되었더군요. 창자를 질질 끌고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부디 자비를 베푸셔서 어리석고 불쌍한 나를 흙구덩이에 좀 묻어주세요. 황금털 사자. 암고양이가 황금털 숫사자에게 반한 것은 늠름한 자태 때문이었다. 황금털 숫사자에게는 기백이 있었고 기품이 있었다. 그는 결코 가볍게 처신하지 않았으며 걸을 때면 앞발로 대지를 누르듯이 당당하고 느긋하게 걸었다. 게으름조차 그에게선 멋을 풍겨댔다. 황금털 숫사자가 하품하는 모습은 하늘을 삼켰다가 토하는 것 같았고, 벌렁 들어 누워 낮잠에 빠진 모습은 천하의 일을 다 한바탕 꿈으로 여기고 내버려 둔 채 홀로 태평스러운 듯 하였다. 고독한 숫사자에게 어느 날 암고양이가 교태를 부리며 사랑을 고백하였으나 황금털 숫사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는 도도했고 그럴수록 암고양이는 그의 풍모에 매혹되었다. 참 귀여운 암컷이로다. 시간이 지나면서 숫사자는 암고양이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자신에게는 없는 가벼움의 아름다움이었다. 친근해진 뒤에 황금털 숫사자는 암고양이에게도 발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격이 없어지자 암고양이는 사자의 수염을 뽑기도 하고 머리 위에 올라가 장난을 치며 황금털 갈기를 꽈배기처럼 따 예쁜 사자를 만들어 보려는 무모한 짓도 서슴지 않았다. 착하기만 하다간 내가 쥐꼴이 되겠구나. 황금털 숫사자는 더 이상 암고양이의 가벼운 행동들을 참을 수가 없었다. 숫사자가 한 번 크게 포효하자 벼락에 뇌가 찢어진 듯 암고양이가 비틀거리며 멀리 달아났다. 물 위에 쓰는 우화. 강가로 나가 흐르는 물 위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던 다올씨가 있었다. 그는 강가에서 혼자 슬퍼하기도 하고 웃기도 하였으나 우화즙 한 권 내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웃은 독자도 없고 눈물을 함께 흘린 독자도 없는 영원한 무명 작가였다. 다올씨가 죽고 나서 세상에 그의 기이한 행동이 조금씩 알려지면서 소문에 헛소문이 덧보태져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올씨가 살던 마을을 찾게 되었다. 그가 손가락으로 글을 썼던 개화강은 관광지가 되었으며 작가의 집은 명소가 되었다. 주위에는 작은 호텔들과 음식점들이 들어섰고 기념품 가게들도 생겨났다. 관광 안내원들도 나타났다. 그들은 어찌된 일인지 앵무새들처럼
똑같은 말만 반복했다. 이 개화강이 바로 다올 씨의 책입니다. 물의 책, 혹은 물의 우화집이라고 해도 좋겠죠. 글씨가 보이지는 않지만 이 흐르는 물에 숱한 우화들이 녹아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다올 씨가 강으로 내려오면 낚시가 전혀 안 됐다고 합니다. 슬픈 우화를 쓸 때면 물고기들이 슬퍼하여 먹을 생각을 하지 않았고, 웃은 우화를 쓸 때는 물고기들이 입을 벌리며 물 위로 튀어올랐다는군요. 물고기들만이 그의 독자인 셈이었죠. 아름답지 않습니까? 전해오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말입니다.